안녕하세요, 한청입니다. 자, 재배학 에센셜 1강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강은 늘 그렇듯이 프리뷰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시험의 특징에 대해서 그리고 전체적인 전략에 대해서 우리 OT와 상법 1강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즉, 우리 상법이 있고 재배 원예가 있고 농제법이 있으면 상법과 농제법을 우리 고득점, 공격 과목으로 좀 가져가고, 재배학은 실제적으로는 꽈락을 넘는 것을 목표로 하자. 하지만 어쨌든 우리 커리큘럼에서는 이건 꽈락 목표다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너무 타이트하니까 적어도 중득점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뭐 좀 여유를 둬서 그래서 꽈락을 좀 여유 있게 넘겨보는 것을 전략으로 짜자라는 말을 앞에서 했습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좀 시작을 재배 원예 입장에서 좀 해보면 다시 자, 우리가 하는 이 재배 원예는요 2회로 시작해서 암기로 끝나는 과목입니다. 자, 저는 일단은 이 암기 과목이라는 것을 이렇게 좀 정의를 해보고 싶어요. 암기 과목이라는 것은 외울 게 많아서가 암기 과목이 아니라 우리가 외운 형태 그대로를 시험에서 물어보는 것을 암기 과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응용을 안 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해가 왜 필요하냐면 사실은 우리가 이 재배 원예가 익숙하지가 않죠. 물론 농사를 짓고 오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시험을 봐야 되고요. 그 시험에 나오는 어떤 개념들, 이론과 학술에 대한 시험이기 때문에 그 용어와 개념, 구조, 뭐 원리 이런 것들을 시험에 맞춰서 세팅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려면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그 용어들을 어찌됐든 내가 하나씩 공부를 해야 되니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많은 용어들을 외우는 단계로 들어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해로 시작해서 암기로 끝나는 과목입니다. 조금만 더 분석을 해보면 제가 단점과 장점을 나눠 보도록 할게요. 단점은 뭐냐면 자, 범위나 용어 있죠? 이 용어가 너무 범위도 넓고 용어도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 상법, 농제법 이런 것들은 어때요? 몇 조부터 몇 조까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용어도 딱 그 법조문에서 쓰는 용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오히려 쉽게 접근하면 쉽습니다. 굉장히. 수험생 입장에서. 그런데 이거는 사실 범위와 용어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인 교과서라는 것이 없고 그것이 수험생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거죠. 사실은 책이라는 것도 뭐 연구하시는 학자분들, 교수님들께서 범위라든가 쓰는 용어라든가 이런 것도 본인이 쓰기 나름이죠. 하나의 의미의 여러 용어들이 쓰이고 그럼 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제하시는 분들이 쓰기 나름입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수험생분들이 힘든 거죠. 그렇죠? 그런 점이 단점이고 장점은 그 대신에 난이도가 평이합니다. 낮아요. 즉 응용하는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변별력을 주려면 어떤 식으로 변별력을 줄 수밖에 없냐. 자, 변별력을 주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모든 시험이 마찬가지예요. 응용을 하는 방식,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응용을 하는 방식이 있고요. 암기 방식이라고 한다면 일명 그냥 붙인 거예요. 제가 암기 방식이라고 한다면 이런 겁니다. 정말 지엽적인 문제들이나 범위 밖 우리가 8회를 통해서 예를 들면 야 주요 나오는 범위가 그래도 이 정도야 라고 우리가 가이드를 설정을 한다면 정말 여기 있는 내용 있죠? 갖고 와서 시험에 내는 거. 이렇게 변별력을 주거나 아니면 기존에 나왔던 분야인데 걔 너무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용어를 너무 깊게 막 유전학, 유전자, DNA 막 여기까지 깊게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손해평가사의 재배학 시험에서는 이건 또 공학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자 출제자 입장에서 변별력은 줘야겠어.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재배 원예의 손해평가사의 재배 원예 과목의 특징을 보면 이래요. 이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차 시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세요. 자, 이거 제가 지난번에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가 점수입니다. Y축이 100점, 80점, 60점, 40점, 20점이라고 치고, 이 X축을 우리는 이 점수를 획득하는 데 필요한 어떤 공부의 범위, 뭐 량, 뭐 노력이라고 칠게요. 노력. 자, 그럼 보세요. 1차 시험의 포인트는 문항수가 많고 커트가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뭐냐면, 첫 번째, 커트가 있다라는 것은 1차 시험. 자, 2차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 정도 기초 지식이 있느냐를 물어봅니다. 있느냐를.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매년 시험 문제를 다른 파트를 낼까요? 아니죠. 적어도 우리 손해평가사에서, 그리고 적어도 2차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 정도 파트에서 이 정도 내용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을 확인하는 시험이 지금 1차 시험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매년 나오는 문제, 매년 나오는 파트, 그리고 적어도 1, 2년 주기로 나오는 파트가 형성이 되게 된다. 형성이 되게 된다. 어느 정도 이 60점 라인까지는 그 정도가 형성이 될 겁니다. 그렇죠? 즉 공부 범위가 이 정도, 공부 범위와 노력이 이 정도로 정리가 될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는 에센셜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에센셜이라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게 왜 있을 수밖에 없냐? 아까 말했듯이 문항수가 많습니다. 25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년 같은 파트를 낼 수 있어요. 이게 예를 들면 문제가 막 10문제밖에 안 돼. 뭐 5문제밖에 안 된다. 그러면 매년 같은 문제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보통 이제 우리 시험은 아직까지는 안 그런데요. 다른 시험들의 2차 시험까지 가면 주관식이고 뭐 10문제, 7문제 이렇게 나와버리면 다른 문제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2차들이 어려워지는 건데, 자, 어찌됐든 다시 돌아와서 1차 시험은 그런 게 아니에요. 객관식이고 문항수도 많고 반드시 이 커트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 구간이 있습니다. 이 에센셜한 구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위에서부터는 어떨까요?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결국에는 어떻다? 이만큼의 노력, 이 한두 문제 맞추려고 이만큼의 노력. 이 면적으로, 여러분들 면적으로 보시면 오해하실 수 있겠다. 면적으로 보지 마시고 이거를 봐주세요. 이 공부 범위량 노력, 이 량을. 근데 100점은 덕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이 한 문제를 맞추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보다 딱 여기서 여기까지 차라리 이걸 완벽하게 반복해서 우리가 습득을 하는 것이 합격하는 데는 훨씬 좋지 않을까요? 훨씬. 전 이거 자신할 수 있고요.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국룰입니다. 국룰. 냉정하게. 근데 이제 간혹 제가 질문을 받으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내용들, 여러분들 제가 1차 저 상법에서부터 말씀드렸죠. 강의 중심으로 하시면 충분합니다. 교재는 보조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교재에서 제가 뭐 예를 들면 말씀 안 드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2순위로 놓고 1순위만 제가 체크해둔 것만 다 일단 외우셔야 됩니다. 뭐 이런 내용들을 다 말씀을 드려도 정말 말 하나 이만큼도 안 했던 것들을 이렇게 와서 굳이 물어보시고, 물어보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들고 파시는 거죠. 괜히 이제 꽂히는 거예요. 그런 거에.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우리의 학문 직접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모인 게 아니라요. 뭐다? 합격하기 위해서 모인 거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이해를 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된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결국에 이런 부분에서 변별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 이 구간이란 얘기죠. 이 구간. 되실까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힘을 쏟지 말고 그 노력에 반이면 이거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근데 이것만 해도 많아요. 문제는 그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게 범위가 얼마 안 돼요. 예를 들면
이 정도 범위가 얼마 안 돼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까지 갈 겁니다. 제 커리큘럼 목표가 여기까지 올라갈 겁니다. 아니에요. 이것만 해도 엄청 많습니다. 이것만 해도. 다행히 제가 8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어느 정도 이제 가이드 정형화를 시켜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 해결책을 그럼 이제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해결책을, 자, 솔루션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첫 번째, 100% 기출 중심으로 제가 커리큘럼을 준비를 했습니다. 강의를.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요, 주요 키워드를 나무 가지처럼 만들 거예요. 저는 그것을 키워드 트리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한 회에 25문제죠. 8회를 했잖아요. 그러면 200문제가 우리 나왔습니다. 제가 이거를 다 분석을 해서요, 파트를 쪼개놨습니다. 주요 파트를 쪼개놨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토양, 뭐 수분, 뭐 공기, 뭐 이런 식으로 주요 파트를 쪼개놔서요, 구조화를 시켜놨습니다. 제가. 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 나무가 재배 원예라는 나무가 있으면 이러한 큰 줄기들이 이제 구조화를 해놨고, 그 안에서 뭐 이제 키워드 트리를 만들어 나가 볼까요? 우리 토양, 이 중에 하나가 뭐 토양이라고 하면, 이 토양에서의 이제 키워드는, 첫 번째 키워드는 토양의 성질이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자갈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갈밭에 여러분들 물을 흘리면 어떻게 돼요? 밑으로 다 빠져나가죠. 공간이 많으니까. 그것을 우리는 보유력이 적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토양이 척박해지죠. 보유력이 적기 때문에 어떤 물도 있을 수가 없고, 뭐 양분이나 이런 것도 있기가 힘들고. 자, 그러면 점토질 토양은 어때요? 이거는 보유력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고여버리죠. 점토만 있으면. 그러니까 물이랑 영양분이 넘칠 건데, 반대로 생각하면 통수가 안 되니 잘못하다 또 썩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토양의 성질들을 우리는 토성이라고 하고요. 이런 것처럼 카테고리들,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토양 안에 존재하고 있는 토양 수분, 뭐 토양의 어떤 뭐 공기, 그리고 뭐 유기물, 그 안에 유기물과 무기물, 그래서 어떠한 유기물, 무기물들이 활동이 많으면 작물에 도움이 된다. 그럼 결과적으로 또 어떠한 비료를 어떤 작물을 기를 때 주면 좋겠구나. 뭐 이러한 것까지 연결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또 뭐 또 이어가 보면 뭐 토양 수분으로 가볼까요? 토양 수분으로 가면 이제 뭐 주요 키워드들이 뭐 토양 수분의 형태라는 것이 있고, 뭐 용기량 있고요.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겠죠. 그럼 토양 수분의 형태라는 것은 뭐냐면, 토양 안에 있는 수분이 입자와 어떻게 결합되어 있느냐, 그 모습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중력수, 그냥 중력에 의해서 자유롭게 흐르는 물, 중력에 의해서 자유롭게 밑으로 내려가는 물, 아니면 뭐 결합수, 토양 입자에 꽉 달라붙어서 빠지지가 않아요. 뭐 이러한 결합수라든가 여러한 키워드들이 또 있겠죠. 그럼 우리 이것들의 정의 이런 식으로 해서 배워 나가는 겁니다. 되실까요? 그래서 키워드 트리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구조화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교재보다는 제가 이 내용들 있죠. 이 내용들을 묶어서 강의 노트화 시켰습니다. 제가 필기 플러스 교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고요. 이것을 다 외운 다음에 시간이 남아 하면 교재의 다른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그냥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나는 재배학 고득점 맞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되실까요? 그래서 강의 위주로 나간다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이제 지금 하는 에센셜입니다. 에센셜 과정, 기본 이론 과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되시겠죠?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에센셜 파트가 끝나면 이제 우리 드릴 과정 있죠? 드릴 과정. 이 드릴 과정은 이제 한마디로 문제풀이 과정인데요. 이 문제풀이에서는 어떤 거 할 거냐? 자, 늘 말씀드리지만 교재에 있는 문제 하는 거 아니고 그건 여러분들이 교재 문제를 안 하는 이유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상법 할 때.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기출 분석을 할 겁니다. 기출 분석. 이런 문제들이 이런 형태로 나왔다라는 것을 분석을 할 거예요. 그렇게 갈 거고 이제 파이널로 가서는 최종 요약 그리고 모의고사 할 겁니다. 되시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행할 거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렇다고 되겠고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제가 60점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준비한 거는 또 한 70, 80 구간까지는 제가 좀 준비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죠. 우리의 현실적인 목표는 꽈락 면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강의에서의 기본적인 목표는 60을 맞는 겁니다. 60을. 근데 저는 또 개인적으로 강사니까 여러분들에게 일단은 이것이 목표인데 여유 있게 준비를 해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고 컨디션이 조금 안 좋고 이렇게 했을 때도 40점을 여유 있게 받을 수 있게 60점을 목표로 준비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저는 대비책이 한 70, 80까지는 내용을 준비는 해놨습니다. 사실은 좀 굉장히 심하죠. 여기서부터는 좀 심하고 깊이가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들이 뭐냐면 제가 이제 그 농업직 공무원을 하고 있는데 농업직 공무원 시험은 여러분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아까 말했듯이 뭐 유전 파트, 유전학부터 시작해서 6종이라고 해서요. 6종은 쉽게 말하면 이제 작물을 계속 개량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유전학이 또 연결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은 어떤 좀 공학적으로 접근하는 전공처럼 접근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면서 또 보면 그런 거를 알게 되거든요. 재배학에서는 이렇기 때문에 이 파트가 중요했구나를 알게 되면 그것을 우리 손해평가사로 와서 갖고 와 보면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구나. 만약에 올해의 출제자가 나는 뭔가 좀 다른 문제를 한두 문제 내고 싶다. 약간은 이제 딥해진 깊이 있는 문제를 한번 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나올 만한 것들을 한번 준비는 해놨습니다. 제가 준비는 해놨어요. 근데 사실은 아까 보셨죠, 그래프를. 이 부분까지 하는 것은 굉장한 노력과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하기도 힘들어요. 제가 이거를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거는 이걸 하면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이것이 너무 쉬워 보일까봐 그렇게 생각을 드실까봐 그런데 이것도 힘듭니다. 여러분들. 작년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도 굳이 말씀을 제가 안 드렸어요. 그냥 강의에서 여러분들 이건 심합니다. 이 정도로 해서 다 그냥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안 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알려드렸어요. 다만 이것까지는 말씀을 안 드렸었거든요. 근데 올해 말씀드리는 것은 좀 더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계획을 갖고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질문들을 받다 보면 약간 이제 이 재배학 부분에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럼 처음 접하면 여러분들 시험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 난이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용어 자체가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알파벳 영단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뭐 독해를 하거나 회화를 할 때 확확 머릿속에서 안 바뀌는 것처럼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너무 힘든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적어도 우리 커리큘럼이 재배학이라는 것이 이러한 구조,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데 그래도 길을 알면 개운하게 하고 가잖아요. 아무리 멀어도 길을 알면 안심하고 좀 가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운전하시는 분들도 저도 이제 뭐 그러는데 운전 잘하시는 분들은 서울에서 그냥 어디다 하면 야 방향만 대충 알면 되잖아요. 어느 부근이다만 알면. 왜냐면 야 큰 도로가 서울에서는 한강을 중심으로 강북이 있고 올림픽이 있고 다리가 어디 있고 그러면 내가 어디 있으니까 강북 타다가 어느 다리 건너서 올림픽대로 타다가 어디로 빠지면 무슨 구다. 이런 게 다 세팅이 되어 있으시죠 머릿속에.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좀 알려드리고자 해요. 일단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이 훨씬 접근하기가 쉽고 여기까지가 우리와 저와 같이 하시더라도 그 후에 여러분들 시간이 남아도요. 그 후부터는 사실 구조가 잡히고 개념이 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혼자 공부하셔도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저의 전체 커리큘럼의 목표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까지 사실은 준비를 조금 했고요. 제가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이거는 심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이 정도 내용이다 라고 보시고 좀 다른 거 먼저 하신 다음에 이런 내용이 있었지 정도를 일단 복습하시다가 다른 거 다 끝내고 이거 더 한번 공부해보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제 생각에는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재배학 대비하는데 이것만 해도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제가 준비한 것 중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 첫 시간이니까 아주 간단하게 진도만 나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할 것 작물의 분류예요. 교재는 자 상품과 마찬가지로 427페이지 정도의 내용입니다. 굳이 이제 찾아보신다면 그 정도의 내용이에요. 그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교재는 자 작물의 분류를 하면 여러분들 우리 분류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기준에 따라 다 다르다 그랬죠. 사람을 성별로 분류하면 남녀가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또 부모, 자식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고 되시겠죠. 그러니까 분류라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인 기준이다. 그러니까 여기도 들어갈 수 있고 저기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기준을 알아야 되는 것인데 일단 작물의 분류는요. 크게 셋으로 나뉩니다. 크게. 첫 번째는 용도적 분류라고 해요. 용도적 분류. 자, 이 용도적 분류를 다른 말로 작물학적 분류 또는 이제 일반적 분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작물학적 분류, 일반적 분류. 자, 일단은 쓰고 다 정리를 하고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은 생태학적 분류. 생태학적 분류. 그 다음에는 식물학적 분류. 이런 식으로 나뉩니다. 식물학적 분류. 자, 그럼 중요한 것은 용도적 분류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생태학적 분류입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 재배원예죠. 재배원예. 그러면 자, 용도적 분류가 작물학적 분류로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어떤 건 작물이라고 그러고 어떤 건 식물이라고 하느냐라고 한다면 자, 우리 시험은 뭐다? 재배죠. 재배. 보시면 재배. 그렇죠? 쉽게 말하면 농사를 짓는 거죠. 그렇죠? 재배. 그리고 식물학이라고 표현 안 합니다. 식물을 배우는데 식물학이라고 안 하고 작물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죠.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인간이 하는 겁니다. 왜? 농업, 먹고 살려고. 그러니까 여기에 붙는 것은 경제성이 있어야 되고요. 이용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단순히 식물을 기르는 것과 작물이라고 한다면 인간이 목적성을 가지고 예를 들면 식용으로
재배를 하는 것이 작물입니다. 그러니까 재배와 작물의 용어를 쓰기 위해선 그것이 일반 그냥 야생에서 자라나는 식물과 다르게 경제성과 이용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작물을 재배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야생에서는 사실 야생에서 잘 적응하는 것이 중요한데 작물이 되려면 예를 들면 벼 야생에서 자라는 벼 말고 우리가 인간이 쓴 작물 재배하는 벼는 특징이 뭘까요? 경제성, 이용성이 있어야 되니까 곡식 수량이 많이 나와야 되겠죠. 이 이삭에 달리는 종실의 수가 여기가 커야 됩니다. 엄청 많아야 돼요. 여기가. 그쵸? 그러면은 이거는 자연 상태. 그냥 야생의 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쟤는 머리가 엄청 크네. 기형이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야생의 입장에서. 자연 상태 입장에서. 그런데 재배 작물, 인간의 입장에서는 계속 이런 스타일로 개량을 해온 거죠. 그렇죠? 즉 저렇게 경제성, 이용성을 갖는 것을 우리는 작물, 재배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되시겠죠? 그러기 때문에 여기 뭐다? 작물학적 분류, 용도적 분류가 중요한 거고 그럼 결국에는 우리 손해평가사 입장에서 봐보세요. 우리가 다루는 식물은 작물이에요? 식물이에요? 우리가 다루는 건 작물이잖아요. 그렇죠? 농어업재해보험이기 때문에 농업에 쓰이는 것들이 대상이니 당연히 작물, 용도적 분류가 당연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생태학적 분류도 왜 또 중요하냐? 생태, 우리 생태계 하죠? 환경에 따른 분류. 예를 들면 찬 데서 잘 자라는 식물, 작물 아니면 고온에서 잘 자라는 작물 이런 식으로 나뉠 수 있다는 거죠. 생태 환경에 따라서도 분류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왜 중요해요? 당연히 중요하죠. 내가 이 작물을 기르고 싶은데 이 기후에서 알맞느냐, 어떠한 환경을 생태를 좋아하느냐 이 작물은. 그러면 더 나아가서 어떠한 환경을 인위적으로 세팅을 해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재배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생태학적 분류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식물학적 분류는 사실 크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예 안 나오는 문제가 제가 이거 표 하나로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우리 이제 기출 분석을 나중에 해보면 아시겠지만 아예 안 나오는 해도 있고요. 작년에는 한 번 나왔습니다. 한 문제. 근데 아예 안 나올 때도 있고 해서 이거는 약간은 후순위이긴 합니다. 1순위의 내용은 아니에요. 어쨌든 분류가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 이번 시간에는 용도적인 분류의 개요까지만 하고 맞춰보도록 할까요? 자, 가장 먼저 용도적으로 분류를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작물의 카테고리가 뭐가 있을까요? 먹는 거. 식용작물이 되겠죠. 식용. 다른 말로는 식량 작물이라고 표현합니다. 되시겠죠? 자, 두 번째는 식용이 있고 이제 식용 말고 특별한 용도, 특용이라고 해요. 특용 작물. 다른 말로는 이거를 공예 작물이라고 합니다. 공예. 가공한다. 예는 뭐 심을 예, 제주 예 뭐 이런 걸 쓰는데요. 어찌됐든 특별한 용도로 쓰는 작물들. 예를 들면 전분을 얻기 위해서 기르는 작물. 감자, 뭐 고구마, 옥수수 전분, 감자 전분, 뭐 고구마 전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뭐 전분 작물이라고 하고. 뭐 기름을 얻기 위한 작물들, 뭐 그런 거라든가, 그런 거 뭐 대표적인 것이 뭐 해바라기라든가, 해바라기 씨 있죠? 뭐 이런 거라든가. 하여튼 그렇게 특별한 용도로 나누는 작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분류들을 또 할 거고요.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한 분류들 해 나갈 거예요. 그것이 이제 특용 작물이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동물 사료를 위해서 기르는 작물들이 또 있습니다. 사료 작물. 자, 사료가 있다면 비료 작물도 있겠죠. 비료 작물.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녹비 작물이라고 해요. 녹비. 작물. 녹색인 비료. 되실까요? 녹색인 비료. 그래서 녹비
우리 작물 식물이 녹색이니까 녹색인 비료해서 녹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녹비 작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타이틀에 있는 원예 작물이 있어요. 원예 작물. 자, 이 원예 작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걸 여기서 또 꼽으라면 이 원예 작물이 되겠죠. 식용 작물과 함께. 이 두 개 정도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뭐 이 정도 이런 것들은 약간은 단편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어떤 용도에서 뭐 무슨 용도에서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는 내용이 좀 많습니다. 여기에는 뭐 공무원 시험이나 좀 어려운 여러분들 농업 관련된 어려운 시험들 가면 이것 자체가 굉장히 하나의 파트 심지어 하나의 과목을 구성할 때도 있어요. 이런 것 자체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중요한 작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예 작물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일정한 공간을 무슨 원 하죠. 일정한 공간을 원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거기서 집약적으로 기르는 것을 우리 원예 작물이라고 합니다. 집약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집약적으로 기르는 것. 그래서 원예 작물에는 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채소, 그 다음에 과일 나무, 과수, 그 다음에 관상용 식물들, 화훼, 뭐 이런 것들이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자세한 것들을 다음 시간에 우리는 해 나갈 겁니다. 되시겠죠? 이것이 작물 분류의 큰 파트고요. 사실은 우리 재배 원예 전체로 봤을 때 이 하나가 큰 파트고 이것이 기본이 됩니다. 기본이.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조금 제가 암기할 것들을 여러분에게 드릴 거예요. 예를 들면 식용작물은 어떻게 분류되고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다. 뭐 특용작물은 어떻게 분류가 되고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다.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이 작물들을. 그래서 먼저 조금 암기를 먼저 하고 갈 겁니다. 여기서 이 정도 이해를 했으니 암기를 먼저 하고 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뒤에 우리 이제 이론을 이제 배우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어떤 작물이 내가 알고 있는 뭐 해바라기는 특용작물 중에 뭐 유료작물 이런 식으로 왜? 기름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특징이 뭐다? 이게 머릿속에 작물별로 딱 있으면 뒤에 배우는 이론들이 꽂혀요. 내 작물이 생각이 나면서. 그러니까 훨씬 더 이론이 효과적이다. 제가 실제로 공부해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진도를 나가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이런 구조구나 생각하신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 작물이 나오면 외워주세요. 네, 외워주세요. 시험에도 물론 직접적으로 나옵니다. 되시겠죠? 제가 명확하게 이거는 이해해 주세요. 이거는 외워주세요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 외워주세요라고 한 것은 외우셔야지 안 외우시면 안 된다라는 거.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복습하고 끝내도록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뭐 진도 크게 안 나갔습니다. 자, 우리 재배와 작물이라는 용어는 결국에는 뭐다? 인간을 위해서 경제성과 이용성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용어를 쓴다라는 거고, 그럼 분류를 어떤 식으로 했다? 용도적 분류, 다른 말로 하면 작물학적 분류였죠. 생태학적 분류, 그 다음에 식물학적 분류. 중요한 것은 용도적 분류와 생태학적 분류다라는 거. 자, 용도적 분류 우리 5개로 나눴습니다. 식용작물, 그 다음에 특별한 용도인 특용작물, 사료작물, 비료작물, 그 다음에 원예, 원예작물. 그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겠다라는 거.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